어느 날 서울의 한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수지는 과거 도시의 번잡스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집은 오래된 전통 한옥으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집은 몇 년간 비어 있었다고 했지만 수지는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이사 첫날 수지는 한옥의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곳곳에서 한기 어린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고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를 단순한 기분 탓으로 돌리며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늦은 밤이었다. 수지는 피아노를 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득 머리카락을 스치는 듯한 서늘한 감촉에 피아노를 멈췄다. 혹시 바람인가 싶어 창문을 확인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에 시달린 수지는 누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처연한 모습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건반 위를 날아다녔고 그 곡은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선율이었다. 며칠간 이어진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진 후 수지는 마을의 고목나무 아래서 우연히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수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네 라고 경고했다. 수진이 그 이유를 묻자 노파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집은 원래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던 한 여자가 살던 곳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자신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결국 가족을 모두 떠나보낸 뒤 홀로 삶을 마감했으며 그 집을 찾는 사람마다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했다. 수지는 노파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았다.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그녀였기에 피아니스트의 영혼이 집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미신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집안을 정성껏 치우고 피아노 앞에 앉아 조심스레 연주를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는 듯 부드럽고 유려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망자에게 보내는 송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후부터 수지는 매일 저녁 피아노 앞에 앉아 그 피아니스트의 안내를 받듯 연주를 계속했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사라져갔고 대신 그녀는 피아노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얻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는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은 거겠지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밤 수지는 마지막으로 그 피아니스트를 위한 작별 연주를 했다. 그날 이후로 집은 한층 평화로워졌고 수지는 그 뒤로도 평생 피아노를 사랑하며 살았다. 그녀는 가끔씩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 영혼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음악을 통한 영혼의 교감과 구원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어떤 특별한 존재의 지켜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불안감 없이 집을 방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피아니스트와 그녀의 특별한 연주였다고 믿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오싹하게 했던 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 도심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강가 옆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몇 대째 주인이 바뀌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서 이유 모를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괴담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듣던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마을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 한 명은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이런 미스터리한 장소에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의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도착 첫날부터 마을 어귀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며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외지인이 온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대학생들은 폐가를 떠올리게 되었고 주민 한 분께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오래전
그 집 안주인이 갑자기 사라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데 밤마다 불빛이 보인다고더래요. 그곳에 살던 사람이 다들 괴로워하며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상한 이야기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를 느낀 대학생들은 밤이 되자 폐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폐가는 밤이 되니 더욱 으스스해 보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문은 오래돼 삐걱거렸고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을 비추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방에서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보니 한 여인의 섬세한 필체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일기 내용은 평범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지막 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과 뒤죽박죽인 낙서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가르며 어디선가 얇고 긴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대학생들은 서로의 눈을 떨리는 모습으로 마주치며 소리를 찾아갔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그들은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마저도 삐걱대며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2층에는 문이 걸려있는 방이 하나 있었고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무거운 냉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과 그 위에 오래된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여인과 그 가족들이었는데 특히 이 여인의 눈빛은 살아있는 듯 또렷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디선가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 근처로 다가온 듯했고 학생들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닫히고 집안의 전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들 앞에 있던 계단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윽고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한 학생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혼자 어둠에 휩싸인 방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주변을 살펴보니 그가 들고 온 카메라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주워 확인해보니 방금까지 촬영했던 영상들과는 다른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방금까지 방을 탐험하던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구조되었지만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을 통해 그날 밤의 이상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그가 경험한 것의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상 속 마지막 얼굴에 비친 차가운 눈빛은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의 전승과 함께 변형되어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됩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은 비단 이야기가 가진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구가 적고 발전이 더뎌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나는 곧 그곳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다. 처음 그 마을에 도착한 날 회사 동료인 지수라는 친구가 내게 마을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는 100년도 넘게 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옛날 옛적 그 집에 살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았고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한다고 했다.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헛소리로 치부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는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호기심에 그 폐가 근처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집은 오싹할 정도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창문은 모두 부서져 있었고 문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정도로 낡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을 멀리서 바라보며 귀가했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낯선 그림자들, 인기척이 없는 방에서 나는 발소리,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한기. 처음에는
피곤해서 생긴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빈도가 잦아지자 나는 점점 두려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그 폐가가 꿈에 나타났다. 꿈속에서 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옛 모습 그대로였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사이로 한 여자의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뭔가를 속삭였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집의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 문을 열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며 밀려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벽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사라진 가족들이 그중 하나라는 것을 직감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땀에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서 떠나는 날 지수는 내게 집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이 마을은 이상한 일로 가득하니까 조심해. 지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내 마음 한켠에선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로도 그 꿈은 계속 나를 괴롭혔다. 인터넷을 통해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 마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곳에서의 경험은 때때로 내가 그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믿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주변에서 익숙한 감촉을 느낀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들마다 나는 그 마을의 폐가와 그곳에서 만난 여인의 흐릿한 실루엣을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그 집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희미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또다시 나를 찾아올 것만 같았다.